샤넬, 에르메스와 함께 3대 럭셔리 명품으로 유명한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루이비통입니다. 영국의 브랜드 가치평가 기관인 밀워드 브라운 옵티머에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년 연속으로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명품 브랜드로 선정된 루이비통은 1854년 창립 이후 현재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루이비통은 브랜드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값비싼 재고품들을 오히려 불태워 소각한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번 브랜드 백과사전에서는 루이비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21년 8월 4일) 프랑스 동부 쥐라 산맥의 안쉐 마을에 살던 목수 자비에 비통과 코린 가야르 사이에서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루이비통, 훗날 세계적인 럭셔리 브랜드 루이비통을 만드는 인물입니다. 목공 집안에서 태어났던 그는 어릴 때부터 목수였던 아버지를 따라 목공 기술을 익히게 됩니다. 그런데 루이가 10살이 되던 1831년 어머니 코린 가야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루이는 시리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후 아버지 자비에는 재혼을 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새엄마는 오히려 루이를 구박하며 모질게 대했고 계모의 구박에 견디다 못한 루이는 결국 1835년 가출을 결심하게 됩니다. 루이는 무작정 집을 떠나 평소 동경하던 파리로 떠나기로 계획했지만 사실 땡전 한 푼 없이 혈혈단신으로 집을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비도 마련하지 못해 무려 2년 동안 프랑스 전 국토를 가로질러 파리까지 도보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할 줄 아는 것은 목공 작업밖에 없었던 루이는 우선 파리에서 실력 있는 트렁크 제조 전문가이자 포장 전문가였던 무슈 마레샬의 견습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는 마차와 배, 기차가 주요 운송 수단이었는데 여행 트렁크들은 대부분 거칠게 다뤄져 파손되는 일이 흔했습니다. 그래서 여행객들은 개인 소지품을 보호하면서 짐을 쌀 수 있는 방법을 무슈에게 의뢰해 왔다고 합니다. 루이는 그런 무슈의 공방에서 함께 일하며 트렁크 제작 및 포장 기술을 열심히 익혔습니다. 루이는 어린 나이였지만 꼼꼼하게 짐을 싸고 관리하는 센스까지 타고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몇 년 사이 귀족들 사이에서 짐을 잘 싸는 전문가, 패커로 점점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그러던 1852년 루이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되는데 바로 나폴레옹 3세의 황후이자 프랑스의 마지막 황후 외제니 드 몽티주의 전담 패커가 된 겁니다. 나폴레옹의 새 황후가 된 외제니는 당시 패션을 선도하던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입은 옷은 절대 다시 입지 않았는데 항상 주변에는 넘쳐나는 옷들과 사치품들로 가득했습니다. 문제는 외제니가 지방 순시를 하거나 고향인 스페인에서 프랑스 혹은 주변국인 오스트리아 등을 방문할 때 40일이 넘는 장기간 동안 입을 옷과 화장품 등을 모두 실어 날라야 했기 때문에 이 모든 짐들을 가지고 이동하는 일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패커로 이름나 있던 루이는 외제니로부터 한 가지 부탁을 받게 됩니다. 그녀의 짐들을 모두 담을 수 있을 가방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외제니의 부탁에 고민을 하던 루이는 고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존의 가방으로는 외제니의 옷과 장신구들을 도저히 담을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그가 문득 떠올린 것이 있으니 바로 커다란 트렁크였습니다. 루이가 만들어낸 이 커다란 트렁크는 부피가 크고 화려한 드레스는 물론 이동할 때 필요한 접이식 침대, 책, 애완동물까지 넣을 수 있었습니다. 루이의 트렁크를 받은 외제니는 크게 만족했다고 합니다. 이후 외제니는 루이를 전적으로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외제니의 후원을 받던 루이는 1854년 지금껏 몸담아오던 무슈의 공방을 떠나 파리의 카퓨신 거리에 자신의 이름을 내건 매장을 열게 됩니다. 그는 매장 외부에 루이비통이라는 간판과 함께 부서지기 쉬운 물건을 안전하게 포장해 드립니다. 의류 포장 전문이라는 안내를 덧붙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루이비통의 공식적인 시작이었습니다. 금세 루이비통의 가게는 패션 아이콘인 외제니의 트렁크를 만드는 곳이라는 소문이 자자해져 귀족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루이비통 매장의 줄서기는 이때부터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825년 영국에서 최초의 여객철도용 증기기관차가 발명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파리에도 철도가 깔리기 시작합니다. 자연스레 귀족들 사이에서는 기차 여행이 유행하게 됐는데 문제는 당시 트렁크가 빗물이 고이지 않고 흘러내리도록 만든 둥근 돔 형태의 가죽 가방이었던 겁니다. 루이 역시 기존에는 둥근 돔 형태의 가죽 트렁크를 제작해 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그는 볼록한 뚜껑 때문에 트렁크를 쌓는데 애를 먹는 여행객들을 보며 어떻게 하면 비에 젖지 않으면서도 효율적으로 쌓을 수 있는 트렁크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1858년 루이는 가방의 재질을 가죽 대신 캔버스 천으로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캔버스 천에 풀을 먹이면 방수 처리도 되었고
동시에 내구성은 높이고 무게는 줄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양은 기차 내 적재가 쉽도록 뚜껑을 평평하게 만든 사각 트렁크로 디자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루이비통을 오늘날 명품 브랜드 반열에 오르게 만든 최초의 사각 트렁크, 트리아논 그레이 트렁크였습니다. 루이가 제작한 사각 트렁크는 방수는 물론 가볍고 짐칸에 아무리 쌓아도 무너지지 않아 여행객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급속도로 늘어나는 주문량을 감당하기 위해 루이는 보다 큰 규모의 새로운 공방의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1859년 루이는 기차역과 가까울 뿐 아니라 트렁크 제작에 필요한 원자재를 나르기에도 제격이었던 아니에르 지역에 새로운 공방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처까지 아니에르로 옮겨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처음 20명으로 시작된 아니에르 공방의 직원 수는 1900년에는 100명, 1914년에는 225명으로 늘어날 정도로 엄청난 성장세를 이어가게 됩니다. 참고로 이때 만들어진 아니에르 공방은 현재는 약 170명의 장인들만이 제품을 만들며 전 세계 루이비통 고객의 맞춤 제작을 책임지는 루이비통의 심장부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공방 옆 위치한 루이비통의 저택은 현재 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루이비통은 식을 줄 모르는 인기에 처음부터 귀족 브랜드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870년 7월 19일 예상치 못한 존폐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통일 독일을 이룩하려는 프로이센과 프랑스 제2제국 간의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루이의 사업은 전면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1871년 전쟁이 끝난 후 루이가 다시 아니에르로 돌아왔을 땐 이미 직원들은 뿔뿔이 흩어진 뒤였고 장비 역시 대부분 도난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이는 망연자실하지 않고 곧장 다시 무너진 사업을 회복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우선 1872년 루이는 주고객 타겟층이었던 귀족들이 많이 모이는 르스크라이브 1번지에 새로운 루이비통 매장을 열었습니다. 당시 루이비통의 광고지를 보면 주소 변경을 알림과 동시에 직원들이 영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했는데 이는 기존의 귀족 고객뿐만 아니라 새로운 외국 고객층까지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루이는 가방의 디자인 역시 한층 더 신경 썼습니다. 루이비통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사각 트렁크는 이미 다른 제조업체에서 따라 만들며 희소성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새로운 차별점이 필요했던 루이는 기능은 물론 디자인까지 고심해 새로운 가방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1872년 루이비통 최초의 디자인 패턴이 적용된 더 레드 스트라이프 캔버스 트렁크가 선보이게 된 것입니다. 루이비통이 만든 신상은 그야말로 대박을 쳤고 또다시 파리 귀족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1885년 루이비통은 영국 런던의 옥스퍼드 거리에 첫 해외 매장을 오픈하는 것을 시작으로 뉴욕, 워싱턴, 봄베이 등 패션의 중심거리에 매장을 확장해 나가며 해외 진출까지 성공하게 됩니다. 그렇게 루이비통의 스트라이프 트렁크는 루이비통의 시그니처가 될 수 있었습니다. 루이는 아들인 조르주에게 가업을 물려주면서 사실상 루이와 조르주가 함께 루이비통을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1872년 두 사람이 함께 디자인한 레드 스트라이프 캔버스 트렁크가 출시되면서 루이비통은 귀족들의 트렁크라는 명성을 되찾게 됩니다. 그러던 1876년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레드 스트라이프 캔버스 트렁크의 인기가 지속되자 다른 트렁크 업체에서도 이에 질세라 루이비통 트렁크와 똑같은 모조품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겉으로 봐서는 비슷한 디자인에 어떤 것이 진짜 루이비통의 트렁크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루이와 조르주는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자신들이 만든 트렁크의 희소성을 지키기 위해 레드 스트라이프 캔버스의 빨간색을 베이지색으로 변경한 베이지 스트라이프 캔버스 트렁크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른 트렁크 제조업체에서 따라 만들지 못하도록 곧장 패턴 캔버스에 대한 독점 특허를 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루이와 조르주의 고민은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루이비통이 특허까지 내며 고유의 트렁크를 생산해내자 사람들은 더욱 루이비통 트렁크에 열광하며 너나 할 것 없이 루이비통 트렁크를 원했는데 독점 패턴 특허 출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트렁크 제조업체에서는 또다시 교묘하게 모조품을 만들었던 겁니다. 루이와 조르주는 이를 보며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고 1888년 결국 새로운 패턴을 또다시 만들게 됩니다. 루이와 조르주가 새롭게 만든 패턴은 프랑스어로 체크 무늬를 뜻하는 다미에라는 새로운 패턴이었는데 이 패턴은 갈색과 베이지색의 체크 무늬에 루이비통 상표인 마르키엘 비통 디포지가 자수로 새겨진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던 1892년 2월 27일 연로해진 루이는 계속되는 모조품과의 싸움을 남겨둔 채 갑작스러운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후 루이의 아들인 조르주가 홀로 남아 경영을 이어갔습니다. 조르주는 아버지가 일군 루이비통을 독보적으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 1893년 시카고 세계 박람회에 루이비통 제품들을 전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시로 루이비통의 인기는 더욱더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모조품 방지를 위한 다미의 패턴 역시 금세 모조품으로 만들어져 시중 여기저기에 판매되었습니다. 그러던 1896년 모조품과의 전쟁에 치를 떨던 조르주는 이번만큼은 절대 다른 트렁크 업체가 따라하기 힘든 독특한 패턴을 만들기로 작정을 하고 고심 끝에 아버지 루이비통에게 경의를 표하는 뜻으로 아버지 이름의 이니셜인 L과 V를 겹친 무늬와 19세기 당시 꽃이나 식물 덩굴에서 나온 아르누보 양식이 유행했던 것을 반영해 꽃 문양이 번갈아 나열되는 패턴인 모노그램이라는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냈습니다. 조르주는 심혈을 기울인 이 모노그램 패턴을 특허 출원했고 이후 본물처럼 터져나오던 모조품은 줄어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단순히 모조품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것이지만 모노그램 패턴은 출시되자마자 큰 인기를 얻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루이비통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상징 패턴이 됩니다. 루이비통 트렁크의 인기는 또 다른 문제도 만들었습니다. 루이비통 트렁크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귀족이나 상류층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절도범들의 주표적이 된 겁니다. 당시에는 여행객들의 트렁크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트렁크마다 자물쇠와 열쇠를 다르게 만드는 게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여행객들은 열쇠를 헷갈리거나 잃어버려 기분 좋게 떠난 여행을 망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본 루이와 조르주는 어떻게 하면 불편을 줄이면서도 여행객들의 소지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1889년 조르주는 텀블러 자물쇠라는 새로운 유형의 잠금 장치를 개발하게 됩니다. 텀블러 자물쇠는 독특한 문양의 번호로 되어 있는 회전판과 고유 잠금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하나의 열쇠로 여러 자물쇠를 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이후 특허까지 출원한 조르주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더해 신문에 대대적인 광고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유행했던 미국의 탈출 마술사인 해리 후디니를 언급하며 텀블러 자물쇠로 잠겨진 루이비통 트렁크 탈출을 제안한 것입니다. 하지만 마술사 해리 후디니는 이 제안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는 사람들이 루이비통의 텀블러 자물쇠의 안전성을 인정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텀블러 자물쇠는 루이비통의 시그니처가 되어 디자인은 물론 기술까지 발전시켜 오늘날까지도 보안장치로 응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1910년 조르주의 아들인 가스통은 아니에르 공방에서 도제식 훈련을 받으며 가업을 돕고 있었습니다. 루이비통은 일반 고객이든 VIP 고객이든 간에 할인을 전혀 제공하지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 대신 고객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이에 조르주와 가스통은 함께 고민을 이어가던 중 VIP 고객들에게 꽃 트렁크를 사은품으로 선물한다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모노그램 캔버스로 덮여진 트렁크에 신선한 꽃 부케를 넣은 것인데 트렁크 내부에는 꽃의 물이나 습기 때문에 가방이 망가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연으로 된 트레이를 넣었습니다. 꽃 트렁크는 VIP에게만 제공되는 비매품이었던 터라 꽃 트렁크를 받은 이들은 이를 영광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사은품 제도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1914년 루이비통은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 7층짜리 매장을 열었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여행용품 전문 매장이었던 이곳은 이후 루이비통의 본점이 됩니다. 한편 가스통은 엄청난 수집광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골동품점, 고가구점, 경매장 등을 드나들며 트렁크와 트렁크 제작용 연장, 장인조합의 간판, 호텔에서 사용하는 라벨지, 여행용품에 이르기까지 온갖 다양한 물품들과 예술품 등을 수집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가스통의 수집은 그의 사업에도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루이비통이 단순한 형태의 여행용 트렁크를 넘어 예술성이 가미된 다양한 트렁크를 선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1889년에 이미 탐험가 피에르 사보르냥 드 브라자를 위한 침대를 펼칠 수 있는 트렁크를 제작했으며 1923년에는 미국의 소설가 어니스트 해밍웨이를 위한 언제든지 서재로 변신할 수 있는 3단 트렁크와 약 80권의 책과 타자기를 수납할 수 있는 트렁크를 제작했습니다. 또 1925년에는 프랑스의 배우이자 가수였던 릴리 폰스를 위해 36켤레의 신발을 넣을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서랍과 실크 스타킹을 보관할 수 있는 칸이 있는 트렁크를 제작했습니다. 1930년에는 영국의 지휘자 레오폴드 스코폭스키를 위해 책과 악보, 타자기를 보관할 수 있는 서랍이 있으며 여행 중에도 테이블을 펼칠 수 있는 트렁크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1901년 지금까지 트렁크만 만들던 루이비통에서 처음으로 핸드백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먼 거리를 여행하기 시작했는데 이에 따라 여행자들이 보다 가볍고 유연한 소재로 만들어진 가방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조르주와 가스통이 알아챈 것입니다. 그래서 대서양을 횡단하는 먼 여정을 해야 하는 여행객들을 위해 여러 공간으로 나눠서 새 옷과 입었던 옷을 분리해서 보관할 수 있는 면 캔버스 소재의 사다리꼴 모양의 스티머백을 출시하게 됩니다. 1930년에는 남녀 공용 여행용 가방인 키폴백을 출시했습니다. 키폴백은 기내 반입용으로 사용하기 좋아서
현재까지도 많은 셀럽이나 인플루언서들에게 사랑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당시 인기를 누렸던 킥볼백의 형태를 핸드백 형태로 제작한 스피디백도 출시했습니다. 영화배우 오드리 헵번이 가장 좋아했던 백으로 알려져 있는데 거리에는 3초마다 스피디백을 가진 사람을 볼 수 있다고 해서 3초백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스피디백은 1930년에 출시된 이래 지금까지도 루이비통의 오랜 역사와 함께한 아이콘이자 베스트셀러 가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932년 루이비통은 한 샴페인 제조자로부터 고객들에게 선물할 샴페인 5병을 담을 수 있는 가방을 의뢰받았습니다. 그래서 이후 바닥이 튼튼하고 끈으로 여밀 수 있는 양동이 모양의 노예백을 출시하게 됩니다. 오늘날 여러 브랜드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버킷백의 원조가 바로 이 노예백이라고 합니다. 1934년에는 샤넬의 창립자인 가브리엘 샤넬이 데일리백으로 사용할 가방을 루이비통에 의뢰해서 제작된 알마백이 출시되었습니다. 알마라는 이름은 파리 몽테뉴에 위치한 알마 광장에서 따왔다고 하는데 알마백은 루이비통 핸드백 중 저렴한 편에 속하는 가방이어서 오늘날에도 루이비통 명품 입문 핸드백으로 유명한 가방입니다. 한편 1936년 10월 25일 조르주가 7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가스통이 루이비통의 경영권을 넘겨받아 루이비통의 다음 세대로 이어집니다. 루이비통 2편에서는 루이비통이 핸드백을 제작하기 시작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이후 수많은 레전드 제품들을 출시하며 큰 인기를 끌게 되는데 1959년에는 프랑스 파리 북서부 지역의 이름을 딴 세인클라우드 백이 출시되었습니다. 이 가방은 1929년 코코 샤넬이 핸즈프리 핸드백인 샤넬 플랫백을 선보인 이후 루이비통에서도 자체적으로 디자인한 핸즈프리 핸드백입니다. 크로스백과 숄더백으로 연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1966년에는 빠삐용 백이 출시됩니다. 빠삐용은 프랑스어로 나비를 뜻하는데 그래서인지 가방을 펼쳤을 때 양옆의 핸들이 나비를 연상시키는 독특한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1980년에는 소미르백이 출시됩니다. 소미르는 프랑스 북부에 위치한 누아르 계곡의 소미르 마을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소미르 마을은 승마학교로 유명한 곳인데 소미르백은 말의 안장과 비슷한 모양이 특징입니다. 1985년에는 에삐 라인을 런칭했습니다. 에삐는 햇빛이 쏟아지는 밀밭에서 영감을 받아 가죽의 이상 모양 결무늬를 표현하여 여러가지 색상을 입힌 소재입니다. 이때부터 루이비통에서 처음으로 블랙, 레드, 옐로우, 블루, 그린 등 여러 컬러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1996년에는 아주 재밌는 가방이 출시됩니다. 가방 내부에 우산 손잡이를 넣을 수 있는 포켓이 있어 우산을 달고 다닐 수 있는 엄브렐라 백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후 1998년에는 소가죽 위에 에나멜을 특수 코팅하여 모노그램을 재탄생시킨 베르니 라인이 런칭되었습니다. 2007년에는 넉넉한 소지품을 넣을 수 있으며 양옆에 가죽 스트랩으로 입구를 조일 수 있는 역사다리꼴 모양의 네버풀 백이 출시되었습니다. 2013년에는 첫 번째 매장이 위치한 카퓨신 거리에서 이름을 따온 카퓨신 백이 출시되었습니다. 이것이 루이비통의 장인정신을 상징하는 최고급 라인입니다. 같은 해에 포쉐트 마티스 백이 출시되었는데 트렁크의 텀블러 잠금 장치에서 영감을 받은 S락 잠금 장치가 특징입니다. 2014년에는 루이비통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트렁크를 핸드백 사이즈로 줄인 뿌띠드 말백이 출시되었습니다. 2015년에는 프랑스의 도시 클루니에서 이름을 따온 클루니 백이 출시되었고 같은 해에 발렌시아가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직을 맡았던 니콜라 제스키에르가 디자인한 트위스트 백이 출시되는 등 루이비통은 계속해서 새로운 가방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1980년대 루이비통은 경영난을 맞이하게 됩니다. 세상이 점점 더 빠르게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취향은 점점 더 다양해진 반면 새로운 도전 없이 기존의 디자인을 고수하던 루이비통은 질은 좋지만 구시대적인 브랜드로 낙인 찍히면서 매출이 점점 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때 루이비통에 관심을 갖던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베르나르 아르노였습니다. 아르노는 샴페인 브랜드인 모에샹동과 꼬냑 브랜드인 헤네시를 인수한 사업가였는데 아르노가 루이비통을 인수하게 되면서 모에샹동과 헤네시, 루이비통을 모두 합친 LVMH를 탄생시켰습니다. LVMH는 패션계에서 젊음을 상징하던 디자이너 마크 제이콥스를 루이비통에 영입하며 구시대적인 브랜드로 낙인 찍힌 이미지를 현대적인 브랜드로 재탄생시키게 됩니다. 이후 LVMH는 지방시, 겐조, 셀린느, 펜디, 불가리, 티파니 앵코 등 약 80개의 명품 브랜드들을 지속적으로 인수하며 오늘날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명품 그룹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편 1997년 루이비통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영입된 마크 제이콥스는 루이비통의 오랜 역사를 가진 올드한 이미지를 깨트리기 위해 미국의 패션 디자이너이자 아티스트인 스테판 스프라우스와의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기존 루이비통 디자인에 형광 컬러의 글씨를 쓴 파격적인 그래피티 라인을 선보였는데 이게 젊은 층에게 먹히며 큰 인기를 얻게 됩니다. 한편 2000년 스트리트 브랜드인 슈프림에서는 루이비통의 모노그램에 S를 추가한 스케이트보드를 무단으로 출시했는데
오랜 옛날부터 모조품에 민감했던 루이비통은 슈프림에 도용 소송을 제기했고 발매된 모든 제품을 불태울 것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슈프림은 스케이트보드를 전부 리콜해야만 했습니다. 2002년 마크는 일본의 네오팝아트 작가인 무라카미 다카시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멀티컬러 모노그램과 모노그램의 애니메이션 스타일을 더한 가방들을 선보였습니다. 무라카미와의 협업을 통한 가방들은 대중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덕분에 루이비통은 젊고 감각적인 이미지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2012년에 루이비통은 일본의 미술 작가 쿠사마 야요이와의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여 특유의 연속적인 도트 무늬를 루이비통에 접목시킨 가방들을 출시했습니다. 2017년에는 2030 밀레니얼 세대를 공략하기 위해 과거 소송 문제가 있던 슈프림과의 콜라보레이션을 깜짝 발표했습니다. 슈프림과 콜라보한 한정판 제품들은 대중들의 엄청난 관심을 끌게 되는데 발매 4일 전부터 약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밤을 새워 기다릴 정도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리셀 가격은 무려 30배 가까이 치솟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같은 해 미국의 현대 미술가이자 팝 아티스트인 제프 쿤스와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스피디, 네버풀, 키폴 등 클래식한 루이비통 가방 디자인에 레오나르도 다빈치, 티치아노 베첼리오, 페테르 파울 루벤스, 빈센트 반 고흐와 같은 여러 예술가들의 작품과 예술가의 이름을 크게 프린팅한 가방을 선보였습니다. 가방에는 제프 쿤스의 이니셜을 활용한 모노그램이 사용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모노그램 패턴의 변화를 허용하지 않았던 루이비통이 이니셜의 사용을 허용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후 2022년 루이비통은 10년 만에 쿠사마 야요이와의 두 번째 콜라보레이션을 발표했습니다. 무한함의 창조라는 타이틀로 진행된 콜라보레이션은 쿠사마의 도트 무늬를 이전보다 더 다양한 라인에 적용시켰다고 합니다. 이렇듯 루이비통은 대중들이 멀게 느끼던 명품과 예술을 여러 예술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좀 더 친근한 이미지로 전환시켜 대중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명품 브랜드들은 희소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제품을 구하기 힘들수록 수요와 시장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브랜드들은 할인 행사 같은 판촉으로 가격을 조정해 재고를 처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루이비통은 재고가 남았다고 헐값에 처분해버리면 희소성이 사라지고 브랜드의 가치가 훼손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할인을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렇다고 명품 제품을 창고에 재고로 쌓아둘 경우 도둑들의 타겟이 되기 좋기 때문에 루이비통은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재고를 바로 소각해버렸다고 합니다. 재고 소각은 주로 미국에서 하는데 루이비통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할 때는 엄청난 관세를 부과받지만 미국에서 미사용한 재고 제품을 소각하게 되면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각으로 인해 손해본 금액을 메꿀 수는 없지만 희소성을 유지하면서 세금도 환급받을 수 있으니 루이비통의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던 겁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희소성을 유지하기 위해 루이비통은 무려 8차례나 가격을 인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루이비통은 브랜드의 희소성에 목숨을 건 것입니다. 한편 이와 같은 조치가 과잉 생산, 환경오염, 낭비 등을 부추긴다며 환경단체의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습니다. 2020년 프랑스 상원은 팔리지 않은 의류, 신발, 화장품 등 재고품의 폐기를 금지하는 법인 폐기 방지와 순환경제 법안을 제정했습니다. 이 같은 법 제정에 따라 루이비통은 2023년까지 모든 소비재에 대한 소각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 루이비통도 나름대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시도를 해왔다고 합니다. 제품의 지속 가능성을 더 크게 확대하기 위해 시제품 생산의 모든 단계에 3D 프로토타입을 도입했는데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디자인 조정이나 색상 변형이 가능해서 최종 결과물까지의 공정 과정을 생략할 수 있고 공정상 발생할 수 있는 잔여 폐기물을 줄이며 재료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2021년 SS 시즌에서는 이전에 출시했던 재고 제품의 소재뿐만 아니라 아이디어를 재활용해서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창조한 루이비통 트레이너 업사이클링 컬렉션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새로 재탄생한 제품에는 이전 것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했다는 의미를 뜻하는 업사이클 시그널 로고를 부착했습니다. 2021년 LVMH는 B2B 재고 원단 플랫폼인 노나소스를 설립했습니다. LVMH 그룹에 속해 있는 루이비통을 포함한 명품 브랜드들의 제품 제작에 사용하지 않은 고급 원단의 재고를 유통하는 재판매 온라인 플랫폼인데 기업에 비해 원단 주문량이 적은 신진 디자이너들에게 고품질의 원단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함으로써 자원의 순환과 지속 가능한 패션 산업을 장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 루이비통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루이비통의 독점 패턴과 패브릭 판매는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여행용 트렁크를 시작으로 이제는 핸드백, 의류, 주얼리, 시계까지 약 170년의 시간 동안 장인 정신을 이어온 루이비통에 대해 알아봤습니다.